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송배정 기술사 138회 1, 2교시 해설을 하게 된 송재준이라고 합니다. 네, 대한전기학원에서 논술반 강의를 맡고 있고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 138회 전체에 대한 총평은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총평을 다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가 총평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약간 조금 수월한 느낌이 드셨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막상 조금 답안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게 뭐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올라온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교시부터 해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번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법칙의 개념과 종류를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이제 1교시 비교적 사실 1교시가 조금 수월했던 편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프로그래밍의 법칙, 우리 왼손오발 해서 왼손 법칙, 전동기, 오른손 법칙, 발전기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손가락, 방향 설명 하시면 될 거고, 전동기는 왼손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동기는 뭐 이제 전자력이니까, 네, 도이, 사인, 세타까지 설명을 하시면 딱 되겠죠. 이제 뉴턴 하시면 될 것 같고, 발전기, 이제 오른손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이제 유도기 전력이니까, 이 파이에 우리 바뀌었네. 얘가 BIL이죠. 그리고 얘가 BL 사인 세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얘는 볼트 단위. 그래서 손가락 설명하시고 전자력하고 유도기 전력 두 가지만 설명하시면 되겠죠. 사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위임을 보시면은 개념 해서 오른손 법칙하고 왼손 법칙하고 약간 구분해서 발전기와 전동기를 기준으로 방향 설명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방향 설명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손가락 그림이라도 최소한 그리셔서 설명하시고, 발전기는 유도기 전력을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전동기는 전자력을 설명하시면 무난한 아마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잘 쓴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사실 이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 수험생 분들께서 어느 정도 다 쓰셨을 거기 때문에. 2번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의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또 10점짜리에 이제 소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송전 전압을 승합하는 이유, 하나는 표피효과. 이거 표피효과는 이제 별도 10점으로 어느 정도 쓰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고, 송전 전압을 승합하는 이유, 이거는 초고압 송전 하는 이유, 초고압 송전의 필요성, 요런 아이템으로 이제 어느 정도 쓰실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결국은 승합하는 이유가 이제 손실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손실 키워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송전 용량 키워드가 한 꼭지 있을 거고, 결국은 경제성이죠. 경제성 꼭지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결국 시작은 다 뭐 손실에서 시작을 하겠죠. 뭐 손실 PL은 여기 3 들어가게 되면은 V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R이니까 당연히 PL은 V 제곱의 반비례할 거고, 송전 용량도 X분의 VS VR 사인 델타니까 결국은 전압의 거의 제곱에 가깝게 비례하겠죠. 용량도. 그럼 이제 결국은 그 경제성은 좀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송전 전압을 격상시키면 당연히 철탑 비용이나 선로 비용이나 뭐 이런 경제성 부분은 안 좋아지겠지만 단위 송전 용량당 경제성을 보면 훨씬 유리하죠. 송전 전압을 격상하는 게. 이제 그 부분, 그냥 단위 송전 전력당 비용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경제성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유인물 좀 보시면, 자, 송전 전압을 승합하는 이유 해놓고 첫 번째가 전력 손실의 감소 해서 손실은 전력 제곱에 반비례한다. 결국은. 그리고 그 두 번째 꼭지가 대용량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결국 송전 용량이 증대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송전선 비용이 절감한다 해놓고 그 가로 2번을 보시면 송전선로 단위 전력당 철탑 등 송전 설비 비용도 경제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꼭지들로 이제 정리되면 무난하실 거고,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이 두 개만 조금 정리를 잘 하셔도, 이 두 개만 수식도 최대한 활용하시고 충분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좀 되시면 무난하겠죠. 그리고 뭐 표피 효과는 아주 기본적이죠. 우리가 그 교류가 도체에 흐를 때 얘가 만드는 뭐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항상 뭘 만들어요? 자속을 만들죠. 그 자속이 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어디로 가면 갈수록,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결국은 전류가 그 도체의 가장자리 부분을 흐르는 게 표피 효과고, 이 표피 효과에 의해서 실효 저항은 커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표피 효과 깊이식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오메가 K인데 이게 2파이 F니까 2는 얘하고 없어져서 1 들어가고 파이 F K가 이제 표피 효과의 깊이 해서 설명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실효 저항이 커지는 부분 설명 좀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책을 쓸까 말까 약간 고민 해볼 필요는 있겠죠. 대책 쓸까 말까 약간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또 얘가 10점에 하나면 5점짜리잖아요. 뭐 이게 그림 좀 잘 그리시고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해도 적정한 점수가 나오겠죠. 이걸 또 뭐 엄청 잘 써서 고득점이 된다, 뭐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의미 써주고요. 그래서 원리 설명은 해야 되겠죠. 자속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주파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라는 부분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실효저항에 대해서도 조금 실효저항 증가되는 부분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 문제는. 난이도 이런 거는 제가 총평 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특별히
오늘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발전기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이제 소문제가 있습니다. 단락비. 두 번째가 철기계, 종기계 장단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다 느끼셨겠죠. 그래서 단락비, 물론 이제 단락비를 가지고서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많고, 그 할 얘기 중에서는 우리가 단락비가 큰 경우, 적은 경우 해서 철기계, 동기계 내용까지도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는 10점짜리로 기술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138회에서는 1교시가 제일 수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1교시 보면은 1교시 때 조금 기분이 좋으셨다가 그래서 2교시 때 약간 했다가 3, 4교시 그럭저럭 좀 이런 느낌이셨을 거라서. 근데 이제 면면이 따져보면 함정이 많아요. 사실 문제들 보면은 면면이 따져보면 이제 함정이 많은데, 단락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수식을 많이 알고 있죠. 수식을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도 10점이면 10점은 항상 뭐예요? 정의 설명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락비의 정의는 전기자 권선의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저. 일단 물리적 의미. 전기자 권선, 발전기 전기자 권선의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를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죠. 그리고 또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제 약간 실무적으로 가면 이제 시충전 능력의 지표가 되기도 하죠. 송전솔로 시충전 능력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요 정도 내용은 사실은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기술이 되시겠죠, 사실. 그리고 단락비 수식도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KS, 이제 키워드로 얘기하면 IS분의 V0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IS가 IN이 되는 계좌 전류 분의 V0, 무브화 전압이 VN이 되는 계좌 전류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것들 이용해서 IN분의 IS. 이게 단락비 정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수식적으로 과정을 거쳐야죠.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고, 이게 Z PU분의 1이다의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번 문제 철기계, 동기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락비 특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단락비에서 이제 정의적 설명, 수식적 설명, 개념적 설명만 1번 항목에선, 가로 1번 항목에선 이루어지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개념 설명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정의와 개념적 정의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식에 대한 설명도 아주 10점에 걸맞게 간략하게 10점에 걸맞게 간략하게 하고, 이제 수식 설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래프가 있어야겠죠. 그래프가. 근데 이제 25점이었으면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를 조금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10점이니까 그래프도 가볍게 설명을 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철기계, 동기계의 장단점은 결국은 단락비가 큰 놈이 철기계고, 단락비가 작은 놈이 동기계일 거고, 단락비가 크면 ZS가 작을 거고, ZS가 크겠죠. 이거를 사실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돌극기하고 원통기의 모양에 기인해서 공극의 크기와 이제 동기 리액턴스의 개념이 막 들어가서 설명이 돼야 되겠지만, 이 10점이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과정까지 뭐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거고, 이제 이거에 기인해서 장단점이 다 나오겠죠. 장단점이. 그래서 철기계 유인물 좀 보시면은, 이제 철기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작으면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안정도 좋을 거고, 안정도 좋을 거고, 그리고 저여자 영역이 넓으니까 시충전 능력 좋을 거고, 그리고 이게 작기 때문에 뭐 전압 변동률 뭐 이런 거도 작을 거고, 대신 그 공극이 크니까 계좌 기자력은 클 거고, 이 계좌 기자력이 결국은 시충전 능력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겠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 깊은 내용을 뭐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 그게 연관이 되는지까지는. 그리고 단점으로는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적으로 클 거고, 철기계니까 철성 크니까 효율 낮을 거고, 그리고 철기계니까 무겁고 비싸죠. 안정도가 좋은 대신 무겁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점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동기계는 지금 철기계에 얘기했던 장단점하고 다 반대로 보시면 무난하겠죠. 반대로 보시면. 그리고 보통 범위도 뭐 1.0에서 1.2 사이, 뭐 0. 어디는 또 0.8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고 이제 동기계들은, 그리고 뭐 철기계 돌격기들 리액션 토크 있는 거, 그 출력식 뭐 그런 얘기들 뭐 써주시면 뭐 무난하겠죠, 무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웬만해서는 25점으로 25점에 걸맞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답안 작성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4번. 자,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소문제로 또 3개가 나왔죠. 이게 이렇게 자꾸 소문제로 이제 조금 구분해서 물어보는 게 이제 최신 출제 경향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명확한 거죠. 물어본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제가 있다라는 건. 그 얘기는 명확하게 안 쓰시면 점수를 안 주겠다는 얘기죠. 채점도 편안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안 쓰시면, 물어본 거 명확하게 안 쓰시면 점수 그냥 난 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출력 크기, 뭐 이론 출력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론 출력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풍력은 풍차 크기에 기반한 단면적을 A라고 그러고, 풍속을 V라고 봤을 때 M이 로 AV, 로는 공기밀도, 저항이 되겠죠. 저항 개념이 돼서 이론 출력 P는 2분의 1 로 A, V가 한 번 더 나오니까 3승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출력계수 이제 CP라고 하죠. 얘는 이론 출력분의 실제 출력이 되겠죠. 이론 출력분의 실제 출력. 근데 우리가 요 1번에서 이론 출력은 이미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로 이제 들어오면 되고, 우리 풍차들이 통상 이제 그 50%가 안 넘죠. 출력계수가 보통. 해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속비는 이제 D로 하고, 우리가 V분의 U로 하고, 얘는 풍속, 얘는 날개 주변 속도, 날개 끝 속도가 될 것 같고,
당연히 풍속에 비해서 날개 끝 속도가 크면은 풍차가 빨리 돌고 있을 거라니, 빨리 돌고 있다는 의미니까 얘가 크면 고속 풍차, 작으면 저속 풍차가 될 거고, 그 기준은 1.5, 3.5로 잡죠. 그래서 1.5보다 낮으면 저속, 3.5보다 높으면 고속, 그 사이는 중속. 이 키워드들만 잡으면 설명 끝나죠. 이것도. 이 문제도 사실 뭐 대부분 응시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냥 어렵지 않게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인물도 보시면, 자, 1번 출력의 크기는 이론 출력에 대한 정의, 관계식 설명하고, 출력 개수도 정의, 관계식 설명하고, 주속비도 정의, 관계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뭘 더 써서 뭐 이게 점수를 더 맞겠다. 이것도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게. 사실, 뭐 이게 엄청 또 실무적인 문제도 아니라서. 엄청 실무적인 문제도 아니라서 좀 실무적인 문제가 좀 나오면 실무적인 걸 조금 쓰면은 고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5번 문제. 자, 가공 성전 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 결정에 필요한 검토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이제 이게 특정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특정 교재에 있는 문제고 아마 출제한 사람도 거의 이제 특정 책에 있는 내용을 모범 답안으로 아마 타겟팅하고 출제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인물 드린 게 그 내용을 이제 그 책자 내용을 이제 그대로 긁어서 지금 답안을 작성해 내린 거예요. 뭐 이제 사실 뭐 허용전류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허용전류 이제 기계적 강도이 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전선 자체에 우리가 송전 전류에 의한 허용 전류 만족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가공 송전이기 때문에 가공 송전은 전선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지공구도 있을 거고 그 풍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만족되는 기계적 강도가 필요를 할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모범 답안에는 그 유인물대로 5가지가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모범 답안에는 이 문제 자체가 아예 그게 완전히 동일한 문제 형태라서 그래서 이거 하나 뭐 전압 강화도 챙겨 넣어야 될 거고 손실이 있는데 손실은 중점되는 게 이제 코로나에 좀 맞춰져 있어요. 코로나에 맞춰져 있어. 결과적으로 코로나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종합적인 경제성. 경제성은 켈빈에 맞춰져 있고 켈빈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자, 첫 번째 필요한 검토사항 첫 번째가 이제 허용전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항에 의한 발열이 허용한도 그 전선에 허용전류는 모든 허용전류는 다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저항에 의한 발열이 그 물성치가 가진 그 전선이든 케이블이든 가진 최고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한계치가 허용전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내용이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기계적 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전선, 전선 자중뿐만 아니고 착빈설, 댐퍼, 부착근구, 하중, 각종 풍압 등에 의해서 단선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요구된다. 이제 요런 게 관점이 될 거고
전압 강화는 우리가 전압 강화식을 모르고 우리가 시험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압 강화식을 위주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통상 이제 그 5% 이내를 기준으로 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손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항에 의한 손실하고 코로나 손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손실률 5% 이내로 어느 정도 맞춰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제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켈빈 법칙의 식을 가지고서 그 경제적 굵기를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얼추 쓰시면 그냥 요거에 안 맞춰서 얼추 쓰시면 점수도 얼추 나올 거예요. 얼추 쓰시면 점수도 그냥 얼추 나오고, 정확하게 쓰시면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얘를 준비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게 세 개, 요거까지는 쓰지, 그냥. 여기까지. 그래도 얘도 코로나도 잘만 생각하면 떠오르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얘도 잡을 만은 했다. 이 정도. 예, 6번. 자, 변전 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예방 진단 시스템의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놓고 이것도 문제를 나눠놨어요. 시스템의 정의 및 구성하고 진단 항목. 이게 이제 애매한 게 좀 있죠. 사실 우리 변전소가 이제 765 변전소가 있고 154 변전 345 변전소가 있고 154 변전소가 있죠. 사실 조금씩 달라요. 거기 센서들 들어가는 거하고 스카다로 올리는 게 이제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요. 변전소 건설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면 뭉뚱그려서 쓸 뿐이 없겠죠.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 기반이 결국은 변전소는 우리 GIS하고 MTR이잖아요. 변전소 들어간 설비. GIS하고 MTR. GIS는 제일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게 이제 UHF 센서 있을 거고, GIS는. 변압기는 이제 유증가스죠. 유증가스 분석.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증가스 분석, 스카다를 올리는 것들을 보면 유증가스 분석만 있는 게 아니고, 유증가스만 있는 게 아니고, 온도도 올릴 거고, 그 OLTC 관련된 것도 올릴 거고, 전압전류도 올릴 거고, 그리고 변압기에도 UHF 센서가 있죠. 이런 개념이 조금 진단 항목 쪽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구성 쪽에서도 사실상 좀 표현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GIS 쪽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UHF 센서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SF6 가스 관련된 거. 그리고 이게 GIS다 보니까 이제 CB 차등 관련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피레기나 이런 거 있잖아. 피레기 카운팅. 누설 전류 같은 거. 요런 항목 등이 있겠죠. 올리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요런 방향으로 조금 정리가 돼줘야 돼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것도 뭐 사실 약간 애매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쓰면 점수도 두리뭉실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약간 두리뭉실 물어본 게 또 명확치도 않잖아요. 진단 항목. 우리가 그럼 진단 항목이면은 이 진단한 수치까지 다 써야 되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얼마 이상의 수치가 나왔을 때 뭐 어떻게 조치를 한다 뭐 이런 걸 쓰라는 건지. 근데 10점에서 물어보기에는 너무 헤비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리뭉실성이 있어서 답안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두리뭉실하게 점수를 받는 썼을 경우에. 근데 이제 1교시가 좀 쉽다 보니까 초이스를 많이 안 했을 수 있겠죠. 이 문제를 초이스를 안 했으면 남들이 초이스 안 한 걸 쓰면 그래도 점수가 좀 그래도 후해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하겠죠. 자, 위임을 보시면 자, 시스템 정의 및 구성에서 이제 변전소 예방 진단 시스템에 대한 뭐 MTR, 뭐 GIS에 관련된 내용 그 스카다로 올려서 스카다에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 거고 이제 구성은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스카다 이제 통신이 그 IC 61850으로 이제 통합이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 스카다가 이제 그거 내용하고 요런 것들 진단 항목들을 조금 구분해서 구성도를 그리시면 됐겠죠.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진단 항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MTR, GIS 나눠서 이런 아이템으로 정리해서 기술하시면 그냥 두리뭉실 문항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예, 7번 문제. 전력용 콘덴서의 다음 부속 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특정 책에 보면 사실 특정 책에 보면 콘덴서 부속 기기 대제목이 부속 기기 해놓고 그 밑에 소제목이 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 모범 답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꼭 그 책자를 안 보더라도 뭐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자를 유인물로 되게 많이 써요. 그 책자 내용을 유인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유인물에 다 어느 정도 다 녹아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뭐 이제 직렬 리액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콘덴서 전류 확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상고접하는 델타 결선이 그리고 상고접하를 초과하는 오고접하부터는 다 유도성이 되게끔 콘덴서 회로를 구성해서 뭐를 한다고 콘덴서의 고접하 전류 확대를 억제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하죠. 리액터하고 콘덴서하고 이제 공진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딱 공진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콘덴서 회로는 뭐가 돼요? 고접하 필터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보통. 저희가. 그래서 이게 딱 공진을 하려면은, 공진을 시키려면 리액터 용량이 N 제곱분의 1의 X, C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고접하는 델타 결선으로 때려졌고, 오고접하 이상에만 유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5를 넣으면 2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0.04xc여서 xl을 콘덴서의 4%를 맞추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접하 필터, 오고접하 필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콘덴서가 오고접하 필터가 아니잖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오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라고 하면 이제 고접하 필터가 되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류 확대를 막으려면 얘는 제일 낮은 차수에다가 맞춰 놓으면
그 이상의 고조파는 항상 유도성을 유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차수, 상고조파를 넘는 제일 낮은 차수 5고조파의 4%를 초과하게 그래서 한 6% 정도를 맞춰놓으면 된다 이거죠. 이제 직렬 리액터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방전 코일도 이제 저항이에요, 저항. 얘는 이제 R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콘덴서는 항상 전하를 축적하죠. 우리가 전하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를 재투입하면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TRV가 문제가 되죠. TRV 제기전압, 높은 제기전압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C가 충전하고 있던 전하를 빨리 방전을 해줘야 그 TRV가 커지는 걸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전솔로에 설치하는 게 뭐예요? HSGS 같은 것들, 765 같은 거는 빨리 재패로 빨리 하려고, 재패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전하 축적은. 그러니까 재패로 빨리 하기 위해서 HSGS를 설치를 하잖아요. 765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는 뭐 기본이 콘덴서 회로는 전하를 축적하는 애니까 저항을 설치해서 잔류 전하를 신속히 방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투입을 했을 때는 뭐가 전하 축적이 없어지니까 전하 축 C에 의한 제기 전압이 커지는 거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 거고, 우리가 NR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스타콘 중성점 접지 로 NR 얘기하죠.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해요? 우리 NGR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 NGR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 NR 뉴트럴 레지스터,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죠, 수업 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NR은 뭐라 그랬냐면 스타콘 중성점 접지용 해서 이것도 과도 현상 제기전압 억제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얼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스타콘 중성점용이라는 거는 얼추 기억이 나면은 이거 가지고 쓰시면 되죠. 사실 뭐 디테일한 규격은 여기서 스타콘이 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타콘 154 변전소에 있는 우리 스타콘 중성점용으로 쓰는 애예요, 얘가.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뭐 이걸 다른 거 쓰시면 안 돼. 이것도 얘도 아까 시중 책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중 책자에 우리 유인물 이게 교재, 저희 학원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이 그 시중 책자의 내용을 긁어서 똑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으로 쓰실 분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직렬 리액터 쪽은 자, 일반적으로 재선고조파는 변압기 결선, 델타 결선으로 하면 계통으로 유입되지 않지만 제5고조파 이상의 고조파에 대해서 전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콘덴서 회로 측의 5고조파 이상에 대해서 항상 유도성, 그러니까 제일 낮은 차수의 유도성으로 맞춰 놓으시면 5고조파 타겟팅을 해 놓으시면 그거보다 높은 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으로 그거보다 높은 차수는 얘는 계속 커질 거고 얘는 계속 작아질 거라서 항상 유도성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해서 계산상은 4%인데 뭐 우리는 한 6% 보통 쓰니까 뭐 5에서 6%가 하시든 5에서 8%라고 하시든 뭐 그건 그 이상의 이게 딱 공진시키면 안 되죠. 콘덴서를 고조파 필터로 쓰면 콘덴서 어떻게 돼요? 나가겠죠.
나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유인물 방전 코일 보시면 콘덴서 회로 개방식 콘덴서에는 잔류전압가 남아있기 되므로 한동안 고전압으로 충전된 상태다. 따라서 점검을 하기 위해 콘덴서 회로를 접촉하는 작업자가 위험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재투입하게 되면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전 코일이나 저항을 콘덴서 회로에 삽입해서 콘덴서 개방 시 잔류 전압을 급방전 시키게 하죠. 주로 저는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했지만 방전 코일이죠. 방전 코일이면 L이죠, L. 진짜 적용되는 것들은. 자, 중성점 레지스터 NR. 그래서 초과학 계통의 콘덴서 투입 시 과도 돌입 전류가 매우 커서 보호 계전기가 오동작해서 투입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재투입을 하게 되면 잔류 전압에 의해 제기 전압이 급상승해서 콘덴서가 손상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딱 명확하게 스타콘 중성점에 이걸 이렇게 해서 달아요. 그래서 레지스터나 리액터 다는데 이 전격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전격 값이 실제 우리 154 변전소 스타콘 중성점에 다는 중성점 저항 딱 그 전격입니다. 그래서 뭐 전격까지는 제가 보통 수업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가져가시니까 그래도 왜 쓰시는지 하고 원리 정도는 어느 정도 설명하셨으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NR도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데 가면은 이거를 MVS, NCS 이걸 썼다는 분도 있고 개념을 썼다는 분도 있고 많아요. 많아. 넘어갑니다. 자, 문제 8번. UPS의 구성도를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UPS 구성도를 그리고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라 하는데 이제 이 문제도 이제 특정 교재하고 똑같아요. 구성도 나오고 구성 요소 딱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발변전소에 맞춰져. 우리가 발송배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수용가에도 UPS가 많아요. 수용가에. 어디 전기실 가면 UPS 다 있어요. 전기실만 가도. 이제 그 UPS라기보다는 우리 발변전소에서 사용되는 UPS에 좀 더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문제가. 제가 아마 모범 답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내용도 발변전소 UPS 기준이에요. 발변전소 UPS 기준이에요. 그래서 좀 그거에 맞춰져야 돼요. 근데 수영가에 있는 우리 일반 UPS하고 그렇게 차이도 없어요. 사실 구성. UPS가 지가 있어봐야 ALTS 있고, 인버터 있고, 컨버터 있고, 인버터하고 컨버터 사이에 배터리 있고, 그게 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단기들 있고, MCCB나 이런 것들 차단기 CB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 ALTS 쪽에 발전기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없을 수도 있고, 수용가 단으로 보면은.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은 구성도는 딱 고형태예요. 고형태. 이제 사용 전원의 변전소 기준으로 해서 인버터, 컨버터 그리고 그 사이에 배터리 넣고 절체 스위치 넣고 해서 된 구성도고, 구성 요소는 정육, 인버터, 컨버터. 이제 컨버터가 정육이죠. 렉티파이어. 그 정육이 인버터, 축전지, 절체 스위치, 자가 발전기 ALTS. 아마 모범 답안이 이 항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출제를 딱 그 내용을 보고 출제를 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용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정육이 인버터, 배터리, ALTS까지는 떠오르죠. 이거는 기본이죠. 어디 가도 그냥 일반 전기실
UPS를 가봐도 얘는 있잖아요. 얘는 있으니까 뭐 요것만 쓰면은 그거에 걸맞는 점수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구성도 그리고 요거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 그거에 적정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 수전단 전압에 따른 전력 전송 능력과 전압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사실은 이거 수전단 전압이란 의미는 결국 이제 VR이란 의미고 전력 전송 능력을 논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PV 곡선하고 IV 곡선이죠. 전력 전송 능력을 논하는 건 PV 곡선하고 IV 곡선이에요. 그리고 전압 안정성 지표라는 멘트가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 문제도 명확합니다. 특정 책자에 명확하게 이것과 이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범 답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지표가 뭘까? 이게 만약에 그 책자를 보고 공부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에 대해서 이게 뭐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명확하게 그 시중 교재에 있습니다. 시중 교재에는 저희 교재에는 없고 시중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고, 자 일단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PV 곡선하고 이제 우리가 IV 곡선을 얘기를 할 때 이제 PV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IV 곡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상반구, 여기를 하반구라고 하고 여기를 안정영역, 여기를 불안정영역. 이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뭐 코코사사막 해서 이 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반구와 하반구가 왜 안정이고 불안정인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죠. 이거는 지금 비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물론 10점으로 나와서 부담은 덜해요. 10점이니까 부담은 덜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제 PV 곡선, 우리가 이제 PV 곡선을 논할 때는 이제 부하가 감소된다 이거죠. 부하가 미수하게 감소되면 상반구 영역은 부하가 감소되면 전압이 상승하는 영역이고요. V가 상승. 하반구는 부하가 감소하면 전압이 떨어지죠. 하반구는 V가 전압이 저하되죠.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계통 해석할 때 집 모델을 논하면서 PL은 V의 N승에 비례한다고 그러죠. 일정 전력은 0승, 임피던스 2승, 전류 1승. 그래서 결국은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얘는 부하가 증가되고 해서 부하가 증가해서 얘는 전압이 다시 저하니까 선순환의 구조가 되죠. 근데 하반구는 V가 저하하면 우리 부하 모델에 의해서 부하가 감소해서 어떻게 돼? 악순환하죠. 부하 감소, 다시 저하, 또 부하 감소, 다시 저하해서 부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붕괴되죠. 악순환과 선순환의 개념이죠. 이걸 잘 설명을 PV는 해주셔야 되고, PV는 IV도 사실 똑같죠. IV도 개념은 IV는 부하가 증가했다고 미소하게 증가해. 그러면은 전류가 커지죠. 부하가 증가하면. IV 곡선은 전류와 전압의 관계잖아요. PV 곡선은 부하 전력과 전압의 관계고 IV는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니까 부하가 증가하면 어쨌든 전류가 커지죠. 전류. 근데 상반구는 전류 변화량에 비해서 저항에 비해서 전압에 당연히 전류가 커지면 전압 강화가 생겨서 전압은 떨어지죠. 이 IV 곡선 자체가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감소하는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증가하면 전압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 전류 증가에 비해서 전압의 저하의 정도가 작은 구간이고 하반구는 전류 증가에 비해서 전압의 저하 정도가 큰 구간이죠. 그럼 이제 다 알지, 이거는. 이게 왜 불안한지 설명해야죠. 얘는 왜 안정하고 얘는 왜 불안정한지 설명을 해주는 게 전송 능력을 가지고 문제에서 논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이거예요. 하반구, 상반구, 하반구에 그 전송 능력에 대해서. 자, 얘는 전류가 늘어났어. 근데 우리가 진모델이에요, 무조건. PV하고 IV는 진모델 가지고 얘기해야 돼. 뭐가 있냐면, 하반구 영역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일정 전력 모델로 보시면 돼요. V 영성. 우리가 전압 안정성을 얘기할 때 정전력화 얘기를 하잖아요. 정전력 부하가 지배를 하게 되면 부하 특성이 정전력 특성이 강해지면 전압의 영승에 비례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압 변화에 전력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정 전력 모델은. 그럼 얘는 일정 전력 모델의 지배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저하하면 부하가 낮아져서 선순환을 하는데 얘는 일정 전력 모델이 지배를 하게 되면 부하 계통을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 전력 모델에서 P는 IV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압이 저하면 뭐가 키워진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모델은 정전력 모델은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저하하면 전류를 키워서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하가 증가를 해서 전류가 커져서 전압 강화가 좀 많이 세져가지고 원래 부하가 줄어야 되는데 부하가 그대로야. 그러면 전류를 키우잖아. 그럼 전류를 키우면 여기 뭐가 문제냐면 송전설로
무효전력 손실이 문제가 되죠. i제곱 x가 i제곱 x가 그래서 얘는 부하는 가만히 있는데 송전선로에서 무효전력 소비량이 많아지죠. 전류가 커지면.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전압이 더 떨어져. 그러면 정전력 부하니까 전류를 더 키워. 그러면 부하는 가만히 있는데 송전선로에서 무효전력 손실만 계속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이 붕괴하겠죠. 이게 요 하반구 영역. 정전력 부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영역.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 더 열심히 코코싸싸 막 하셔가지고. 아니죠. 근데 우리는 PV 곡선 얘기만 나오면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 5줄 이 정도 써서 유도하시고 그것 유도도 하시고 이것도 잘 설명하시고 왜? 문제의 전력 전송 능력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잘 설명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여기에 함정은 전압 안정성 지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전송 능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내용을 잘 설명하시면 되고 전압 안정성 지표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전압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개념은 계산 방법에 따른 이제 전압 안정성 지표가 이제 모선 단위하고 전개통 관점 단위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선 단위하고 전개통 관점 구분해서 우리 시중 교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모범 답안에 이게 있다라고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뭐 합니다. 이게 이번 시험 1교시는 이렇게 살짝 뭘 물어보는지 의도가 애매한 게 잘 없어요. 아, 이거 모범 단위 뭐겠구나가 명확하게 떠오르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엄청 쉬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 있지 여러분들이 그게 시험장에 가져가신 것들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전개통 설비 중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일반 배전 설비와 대용량 배전 설비의 전압별 기준 용량. 일반 배전 설비와 대용량 배전 설비의 전압별 회선단 운전 용량, 최단 간선 선로 길이. 자, 송배전 설비, 전기 설비 이용 규정 별표 4에 있습니다. 이번에 배전 직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배전 직군 쪽에서 토스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인터넷 가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 다운 받으셔서 별표 4에 보시면 명확하게 전압별로 그러니까 배전은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229 하는데 이제 우리 규정에 보면 6.6 22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배전 설비 기준으로 보면 6.6이 3MV이고 229이 10MV이고요. 대용량 배전 설비는 6.6은 없어요. 229만 15MV. 15메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보시면 돼요. 유인물 해서 그 두 번째 거 일반용 배전 설비, 대용량 배전 설비 전압별 회선당 운전 용량, 최대 간선 선로 길이. 이게 1번은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2번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2번을 친절하게 내준 거죠.
1번만 내기엔 섭섭하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유인물 보시면은, 그, 회선당 운전 용량이 일반은 6.6이 2.1메가, 투투나인이 10메가, 비상시 14메가, 선로 길이 20km, 33km. 대용량은 상시, 아까 대용량은 투투나인만 있다고 그랬죠? 15메가, 비상시 20메가에 선로 길이 30km. 뭐 쉽지 않죠? 뭐 또 예? 외우고 있어야지 뭐. 이걸 우리가 외울 일이 있어요? 잘 없잖아요. 보면 되지. 우리 일할 때 필요하면 보면 되죠. 외우고 있진 않죠. 이걸 잘. 그래서 그 몇몇 분들만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뭐 거기서 뭐 30년을 일했냐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숫자를. 그죠? 넘어갑니다. 문제 11번. 변전소 접지망과 같은 대규모 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법 중 전이강화법으로 접지저항 측정 시 적용하는 61.8% 법칙을 증명하시오. 25점짜리인데요. 25점짜리를 또 친절하게 10점으로 내줬어. 뭐 써야죠. 이거는. 자,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답을 알려주고 유도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지금. 답을 알려줬잖아요. 61.8% 결과를. 유도. 이게 제가 이거 유도를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한 문제 때문에 유도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실무에서 기존 변전소 접지 저항 측정할 때는 우리가 전이강화법을 쓰고요. 그 신규 대지고유 저항 측정할 때는 외너의 사전극법을 써요. 저도 이 시험 보기 전엔 몰랐어요. 그냥 맨날 접지 계산서만 봤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몰랐는데, 이 시험 보면서 그 접지 계산서들 찾아보니까 앞에 그 서론에 있더라고요. 이 외너의 사전극법하고 전이강화법 설명이. 해서 뭐 현장에서 측정할 때 그 3전극법이에요. 얘는 이제 3전극법이어서 그 이제 기존 메시망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를 이제 접지극으로 보는 거예요. GTB 접지단장을 보고 여기에 61.8%인데 61.8에는 안 묻고 한 60% 정도에는 묻어요. 꽂아. 60% 정도에 꽂아가지고 전이보조극을 꽂고 전류 보조극을 이렇게 꽂아. 이제 이 길이가 61.8% 하고,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이거 그냥 직도계로 해요. 그냥 노란 박스에서 거기다 이제 꽂아서 런 돌리면 그냥 알아서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거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전원 걸고 여기다 때리고 여기서 뽑아내고 여기다가 전류계 달고 요 사이에다 전압계 달아놓고 이 전압계에서 나온 값을 전류계에 나온 값으로 나눴을 때의 이 접지 저항이, 이 저항값이 이 접지극의 저항과 같아지는 비율이 61.8% 이걸 증명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막 우리 이 모든 접지 2전극법, 3전극법, 4전극법, 뭐 부등간 사전극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2파이x의 로 i 이 식으로 다 유도하면, 이 식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전류가 나오고 들어오고 해서 정리해서 유도하면 뭐가 나와요? 근해 공식 넣으면 61.8% 딱 떨어지죠. 제가 답을 알기 때문에
안 되면 중간에 식이라도 끼워 맞춰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무조건 맞아야 되는. 10점짜리니까 뭐 데코레이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림 그리고 그냥 바로 유도 한 페이지 유도 하시면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25점짜리 10점짜리로 냈는데 사실 잘 정리하면 한 페이지에 들어가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단기 0점 추이 현상 원인과 대책. 자, 0점 추이는 뭐 지겹게 얘기했고, 그리고 XR 레이쇼하고의 연관성도 지겹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 뭐가 들어와 있어요? 대책이 들어와 있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대책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우리가 대책은 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0점 추이는 이거죠. 뭐 이것인가 어디 1교시인가 문제도 있는데 XR 레이시오가 결국은 우리 계통의 사고 전류의 비대칭성 시정수 개념이라서 비대칭성의 크기를 결정하잖아요. XR 레이시오가. 근데 이 X가 결국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고 R은 저항인데 우리 계통에서 R 담당은 누구? 생존선. X 담당은 전원, 발전기, 변압기. 그러니까 결국 발변전소. 그러면 발변전소 부근에, 우리가 발변전소의 R이 크진 않잖아요. 다 유도성 리액턴스지. 동기발전기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그럼 R은 우리 XR 레이쇼를 결정하는 R은 누가 담당해요? 다 송전선로가 담당을 하죠. 그럼 결국 발변전소 부근이면 송전선로는 짧고 전원은 크고. 그럼 XR 레이쇼가 크겠죠. XR 레이쇼가 크면 뭐가? 비대칭성이 크고. 비대칭성이 크면 뭐가? 0점 추이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위물 보시면 어차피 XR 레이쇼 뒤에 또 있어요. 뒤에 또 문제가 있어서 대용량 발변전소 근처에 고장이 일어났을 때 매우 큰 비대칭 전류가 흐르는데 낮은 저항을 가진 선로에서 DC 성분의 시간 상수가 AC 성분과 달라져 고장 발생 후 몇 사이클까지 전류를 끊지 못하는 현상. 자, 낮은 저항을 가진 선로라는 건 결국 발변전소 근처니까 선로고, DC 성분의 시간 상수하고 AC 성분의 시간 상수가 다르다는 건 나중에 XR 레이시오 때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RL 직렬 회로에 전류를 투입했을 때의 과도 현상을 해석할 때 보면 직류분이 있고 교류분이 있어서 얘를 합치면 이런 비대칭성을 갖잖아요. 이런 비대칭성을. 그럼 결국 이게 DC 성분의 이게 생기는 원인은 L 때문이죠. L.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가 나기 때문에 얘가 생기는 건데, 이 직류분이 얘의 시간 상수와 얘의 시간 상수가 달라서 0.T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XR 레이시오가 크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자, 차단기가 전류가 0점을 지날 때 차단할 수 있는데 정전 용량에 의한 마이너스 값에 의해 비대칭 전류가 흐를 때 몇 사이클 동안 0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 용량에 의한 마이너스 값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말을 진짜 어렵게 해놨어요. 예.
이게 자 우리가 교류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류분이 지금. 근데 교류분이 우리가 전류를 딱 투입했을 때 여기서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 근데 여기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0점에서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만큼을 끌어올리잖아, 이거를. 교류분을. 그게 뭐고요? 이게 직류분. 이게 정전 용량이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되게 어렵게 말로 풀어놓은. 교재에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모범 답안을 이렇게 달았는데 개념은 그냥 단순한 이런 개념. 이것 때문에 이 직류분 때문에 이제 XR 레이쇼 가면 또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대책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 대책 물어보고 많았는데 제가 약간 실무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실무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것 때문에 그 차단기 계산할 때 요걸 반영을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발전소 설계할 때. 이 발전소가 XR 레이쇼가 엄청 크겠죠? 다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발전소는 XR 레이쇼가 엄청 커요. 그래서 발전소 설계할 때, 차단기 설계할 때, 우리가 IEEE 기준으로 설계를 해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실무적으로. 대책은 약간 실무적으로. 근데 이런 실무적인 걸 쓰기 전에 이론적인 것도 좀 써야죠. 그럼 우리 고속 차단, 저항 차단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좀 써주고 실무적인 내용을 약간 부과시켜야죠. 이제 발변전소 차단기 계산할 때 우리가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크기 때문에 얘를 고려해서 우리가 0점 추이를 고려해서 IEEE 기준으로 설계를 하죠.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추정이 조금 있어요. 얘는 약간 제가 추정이 있습니다. 아까 1교시가 웬만해서는 뭘 물어봤는지 명확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번 문제가 약간 대책이 요걸 물어본 게 아닐까라고 시험본 당일날부터 연락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일단 그렇게는 다 말씀을 일단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해설도 보니까 약간 그렇게 그 뉘앙스로 설명을 하시긴 하셨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13번. SMR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SMR은 다 준비하고 가시죠. 웬만해서는 SMR은 다 챙겨 가십니다. 저희 교재에 있고 없고, 물론 있지만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SMR은 핫하잖아요. SMR 핫하니까 대부분이 다 챙겨 가실 겁니다. 알고 보면 별게 없는데, SMR이 알고 보면 별게 없는데, 잘 진행도 안 되고요. 생각만큼 잘 진행 안 됩니다. 하다 말았어요. 한수원에서.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SMR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기존 대형 원전의 한 10분의 1 정도 작은 원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수원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PWR 방식이잖아요. 그거 약간 축소해가지고 그냥 한 통에 넣는 형태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그맣게. 용량을 줄여가지고, PWR 개념을 한 통에 넣으려고. SMR의 종류하면 용융, 탄삼용융,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하려고 했던 거는 PWR 방식의 원리를 작은 통에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는 쉽지 않죠. 이제는 쉽지 않고 그 SMR도 원전으로 다 인식을 해서요. 사람들이 그 우리 동네 한다 그러면 아무도 하라 그럴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가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항상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항상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핫한 개념으로 해서. 근데 한수원 저쪽에서는 하다 말았어요. 사실은 한수원 쪽에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거의 보시면 될 거예요. 민간이 하긴 더 어려울 거고요. 자, 그래서 정의 유임을 보시면 정의 써주고 장단점은 약간 낯간지럽지만 일단 소형 모듈화에 의한 장점이 있을 거고요. 건설 기간도 짧고 뭐 그리고 안전하다. 작아서 그래. 작아서 안전해요. 좀 안전하다 라는 개념 하고 뭐 지하 설치 뭐 다양한 활용성 약간 낯간지럽게 쓰는 거고 특징 쓰려면. 그래서 이제 장단점도 마찬가지죠. 장점이면 안정성, 초기 투자비, 건설 유연성, 탄소 중립, 무탄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무탄소 전원. 이제 단점은 개발해야 되잖아요. 돈 문제 있을 거고. 기술이나 인허가 이거 한다고 지자체에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기술 인허가도 미성숙. 그리고 이제 폐기물이 없진 않잖아요, 얘도. 원전이라. 처리 문제 있을 거고. 이제 이걸 받아들일 사회적 준비가 돼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시는 데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는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준비된 사수라는 전제하에. 사수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뭐 1교시는 어느 정도 준비되신 분들은 거의 11개. 제가 총평해서 얘기했지만 11개. 1교시가 11개 정도가 그럭저럭 나오면 여러분들은 갔을 때 저하고는 다르니까 그래도 7, 8개, 9개는 나오신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준비된 분들은. 조금 잘만 쓰면 7, 8개만 알고 써도 60점 넘을 때가 있으니까 1교시 평균이 60점 넘을 때가 1교시 점수가 60점 넘을 때가 있으니까 괜찮았던 교시가 아닌가. 1교시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1교시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갑니다.